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으니까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배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선동과 날조는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런 중국인들의 선동과 날조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이런 중국인들의 말을 굳게 믿고 있다가 최근 자신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부서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트린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세계를 넓게 바라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무역업 덕분에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살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뛰어난 제조 인프라를 활용해 무역업을 크게 키우셨고, 저도 그들과 함께 중국에서 대부분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저를 독일인이라기보다는 중국의 문화와 사상에 깊이 물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여전히 중국에서 배운 중화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중국 생활은 제 사고방식의 뿌리가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중국어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한자와 친숙해졌고, 교과서에서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늘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중화 사상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어린 시절에도 저는 그 개념을 이미 체화하고 있었던 셈이죠. 부모님께서도 중국에서 사업을 성공시키신 덕분에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셨고, 저 역시 그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중국은 기회와 가능성의 땅이라는 믿음, 그리고 다른 나라는 결국 중국의 영향 아래 있다는 우월감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은 한결같지 않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보낸 시절은 중국 경제가 세계의 중심으로 치닫던 때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가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죠. 부모님 사업도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결국 우리 가족은 다시 독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중국은 정말 활기가 넘쳤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요. 거리는 공사 현장으로 가득했고, 경제는 날개를 단 것처럼 성장했어요. 부모님은 그런 중국의 가능성을 믿고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하며 사업을 키우셨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중국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굳혔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닥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공장 가동이 멈추고 물류가 마비되고 소비 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국의 경제는 더 이상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사업도 타격을 입었고, 더 이상 중국에 머무는 게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죠. 무엇보다 부모님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 정책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기회가 많아 보여도 이제는 우리 같은 외국인에게 여기가 예전만큼의 자유로운 땅은 아니야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결국 우리는 독일로 돌아가기로 했고, 저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 입학해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중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계셨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중국에서 보낸 시간이 워낙 길었기에 돌아온 독일에서도 제 사고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배우게 될 때에도 저는 여전히 그 나라들을 중국의 문화적 영향 아래 놓인 속국 같은 존재로 여기곤 했죠. 제게 있어 중국은 언제나 동아시아의 중심,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런 태도는 제 대학 생활과 강의에서 종종 드러나곤 했어요. 특히 동아시아 관련 강의에서는 제 시각이 다른 학생들과 충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된 그날 들었던 강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비교하는 강의에서 저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제 생각들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죠. 그런데 그날 제가 믿어온 세계관이 얼마나 취약한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제가 그 강의에서 겪었던 충격은 단순히 하나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쌓아온 모든 믿음과 자부심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강의는 언어와 사회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언어가 사회 발전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냥 언어는 의사소통 도구 아닌가요? 발전과 관련이 있다면 경제나 기술 같은 게 떠오르지 문자와 언어라니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강의 초반부터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가셨습니다. 특히 한국어와 한글의 이야기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죠.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 배경부터 시작해 그것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지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라는 점이나 소리를 글자로 표현하기 쉽게 설계되었다는 점 등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더군다나 한글이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당시 백성들이 어렵고 복잡한 한자를 배울 수 없었던 상황을 해결하려는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셨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이자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도구였죠. 문맹률을 낮추고 국민 모두가 읽고 쓸 수 있게 된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강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동의의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지금까지 한국이 독립적이고 독창적이라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중국에서 자라며 배운 것은 전혀 다른 관점이었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단지 중국 문화권 안에 속해 있던 작은 나라였고 한자와 중국의 영향을 통해 발전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설명은 그런 저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독창적이라고? 한글이? 제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자를 사용하다가 만든 문자라면 결국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게다가 한국어는 중국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단순한 언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이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결국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 탄생한 거라면 그걸 독창적이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한자를 사용하면서도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 생각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고 독자적인 발전이라기보다는 중국 문명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고 저는 조금은 뿌듯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의견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동안의 경험과 배움이 뒷받침된 생각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예측이 되지 않았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날카롭지도 그렇다고 당황하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카트린, 흥미로운 의견이군요. 교수님은 제 말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을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한글은 당대의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교수님은 책상 위에 있던 종이를 집어들더니 거기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세요. 한자는 뜻을 담은 그림에서 발전한 문자입니다. 이건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주 뛰어난 방식이죠. 예를 들어, 물을 뜻하는 글자는 강이나 바다 같은 자연을 쉽게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걸 배우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니까요. 교수님은 종이에 복잡한 한자 몇 개를 그려 보이셨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글자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우스꽝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세종대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복잡한 문자를 배울 시간이 없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말하는 소리를 글자로 옮길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교수님은 다시 종이에 간단한 도형들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각의 글자는 우리 발음기관의 움직임을 따라 만들어졌죠. 예를 들어 입술을 모아서 내는 소리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본떠 만들고 혀가 윗입 천장에 닿는 소리는 이렇게 직선을 그려 나타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하니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한글의 진정한 혁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자는 단지 읽고 쓰기 쉬운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글 덕분에 조선의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졌고 이는 지식이 상류층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가 되는 데 기여했죠. 단 몇 세대 만에 조선은 학문과 정보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사회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문자를 몰라서 법을 이해할 수 없고 세금을 계산할 줄 모르던 백성들이 한글 덕분에 세상에 눈을 뜬 겁니다. 교수님은 말을 잠시 멈추시고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반면 한자는 어떤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천 년 동안 중국은 문맹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자를 배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죠. 이건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어 입력기를 사용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교수님이 농담을 던지자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한글은 간단한 입력 방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은 IT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 하나가 바꿔놓은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이토록 크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교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생생한 이야기책을 읽는 것처럼 재미있고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의견을 완전히 접을 수는 없었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 동안 무언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것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교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제 안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면서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한자를 사용했지만 그건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다수 백성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해 삶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를 해결하고자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적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보세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한 겁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위한 혁신적인 도구였던 셈이죠. 그리고는
한글이 단순한 철학적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뛰어난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글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입천장 뒷부분에 닿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고 미음은 입술의 형태에서 따왔습니다. 이렇게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덕분에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글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하루, 많아야 이틀이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어떨까요? 중국어를 배우려면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고 읽고 쓰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실제로 문맹률이 낮아지기까지 중국은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가 단순히 문맹률을 낮춘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 문자는 상류층의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이 특권을 모두에게 나눠준 문자였죠. 지식이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면서 조선 사회는 전반적으로 지적 수준이 높아졌고 이는 곧 사회적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은 디지털 시대에 한글의 장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더더욱 빛을 발합니다. 중국어를 사용할 때는 복잡한 한자를 타이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발음을 입력한 뒤 거기서 해당하는 한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조까지 정확히 맞춰야 하니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반면 한글은 모든 글자가 음소 단위로 분리되어 있어 자판에서 바로 입력하고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 효율성 덕분에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매우 빠르고 간단하게 사용됩니다. 교수님은 예를 들어 타이핑 속도를 비교해 보셨습니다. 같은 문장을 입력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글은 영어보다 빠르고 중국어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는 IT와 디지털 산업에서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성조의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어는 같은 글자라도 성조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발음을 배우고 익히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게다가 디지털 음성 인식 기술에서도 성조 때문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반면 한글은 성조가 없는 언어로 발음만 정확히 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디지털 음성 인식 기술에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단순히 한글의 우수성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단지 문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었죠. 한글은 그 자체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체계일 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도구였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의견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안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후진국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었죠. 그러니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국을 열등하다고 보는 건 편견에 불과합니다. 그 순간 강의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학생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어딘가 불안한 마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듯한 눈빛이 아니었지만 그 말이 제 세계관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곧 이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국은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또는 한자 사용이 중심이 되지 않아도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중국보다 더 발전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하나씩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BTS와 블랙핑크 같은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의 K-팝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전 세계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중문화의 성공이 아닙니다. BTS는 UN에서 연설을 했고 블랙핑크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의 헤드라이너로 섭외되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죠. 중국도 대중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비하면 아직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진 나라 중 하나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 중에서도 삼성과 LG 같은 브랜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기업들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많은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도 한국에서 공급받는 경우가 많죠. 한국이 디지털 기술에서 이룬 성과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미래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한국은 2021년 국제기구 OECD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불과 몇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죠. 이는 중국의 급성장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중국은 방대한 인구와 자원 덕분에 발전한 측면이 크지만 한국은 훨씬 더 제한적인 자원 속에서도 혁신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러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인당 GDP를 비교해도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 같은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데 있어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그리고 5G 네트워크 구축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도 앞선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게임 산업에서도 한국은 중국보다 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게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용성 면에서 중국어를 압도합니다. 중국어는 복잡한 한자 입력 시스템과 성조 때문에 디지털 작업에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한글은 간단한 자판 입력으로 빠르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효율성은 한국의 디지털 경제를 더욱 빠르게 성장시킨 배경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저는 무언가 큰 파도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중심은 중국이라는 사고방식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각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중국 문화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길을 걸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역사, 문화, 그리고 가능성을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세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중국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유입니다. 강의실을 빠져나오는 내내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마치 그동안 믿어왔던 튼튼한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교수님의 말은 명확했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관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한순간에 시험대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이 질문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제가 중국에서 보고 배우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은 모두 뭐가 되는 걸까요? 부모님께서 성공하셨던 그곳,
친구들과 추억을 쌓았던 그곳, 제가 모든 문화와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그곳이 사실은 단순히 제가 배운 편견 속의 허상이었다면요. 어릴 때부터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며 중국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가르침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수님의 말을 통해 처음으로 그 믿음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기만 한 속국이라는 생각이 어쩌면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곧 제가 지금껏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질문들에 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자존심이 흔들리고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시각이 싹트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을 정리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처럼 한국은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 독창적인 길을 걸어온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웠던 중화 사상이 전부는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직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교수님의 논리가 명확한 만큼 그것이 주는 충격도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회피하기엔 제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내가 믿어온 세계관이 완전히 틀린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다른 시각을 받아들일 여지가 필요했던 것인지 어쩌면 두 가지 모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나와 캠퍼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제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들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죠. 하지만 그 바람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도망칠 수도 있지만 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 스스로 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저는 새로운 질문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성장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했던 일이었겠죠.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